자, 이번 셀토뷰는 저희가 지난번에 질문을 다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질문을 이어하려고 하는데요. 농수산물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아보려고 하는데 계절 상품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노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과 팔고 사과철이 지나서 2, 3개월 후에 다른 품목 팔아도 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과철 지나고 바로 다음 거를 바로 준비해서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과를 판다는 그 자체는 사과가 품종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홍호, 뭐 아오리, 부사, 뭐 빨간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고, 보통 사과가 8월 정도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품종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과인지 먼저 알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다양한 품종을 같이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과가 보통 패턴이 한두 달 안에 끝나고 다시 다른 품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살리려면 처음에 오래 갈 수 있는 품종을 선택을 해서 오래 팔고, 그리고 사과가 설날까지 팔거든요. 설날에도 사과 선물 세트가 있어요. 그럼 2월까지 판매가 되니까 그렇게 판매하는 전략을 한번 해서, 예를 들어 좀 다양한 품종을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과 팔면서 난 배도 같이 팔고, 또 사과 팔면서 토마토도 같이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건 같이 파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질문을 좀 쪼개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계절 상품이다 보니 그때그때 노출이 되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과가 뭐 가장 고점이 뭐 9월이다, 뭐 예를 들어 10월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두 달 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셔서, 만약에 내가 9월이나 10월에 사람들의 수요가 제일 몰린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저는 한 7월이나 8월부터 뭐 이미 상품 등록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뭐 체험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리뷰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뭔가 과일을 내가 계속 팔겠다라고 하시면은요, 내가 지금 사과를 팔면서 요 사과 시즌 끝난 다음에는 뭘 팔아야 될지가 이미 사과를 파는 그 시간 속에 다 이미 기획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의 어떤 그 절정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상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다 그렇게 미리 끝나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연속성 있는 매출을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에 따라서 급상승한 그 검색 곡선을 그리거든요.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들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요 상위 노출되는 게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쉬운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내내 꾸준히 잘 나가는 상품은 중간에 신상품이 끼어들기 힘들지만 일단 일종의 품종 하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검색을 안 하거든요. 즉 7월까지는 제로야. 그러다가 8, 9월부터 급상승 올라가. 그러면 그때 그런 아이템들은 오히려 사과를 팔겠다 그러면 상위 노출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것도 훨씬 좋고, 요건 일종의 그런데 작년에 내가 사과를 팔았으면 보통 한 설날 구정되면 또 끄거든요. 네. 판매가 안 되는데 그냥 열어놓지 말고 그냥 껐다가 판매 중지, 노출 중지 시켰다가 다시 한 7, 8월쯤에 사과가 팔릴 때 다시 또 열어놓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상품을 꺼놨다가 다시 열어둔다라는 말씀이? 일단 그게 이제 네이버의 최신성이라는 거와 좀 관계가 좀 있는데요. 이게 뭐 100% 다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 중지, 노출 중지를 시켜 놓으면 네이버 DB에서 그게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됐다가 다시 그거를 때가 돼서 살려놓으면 신상품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등록월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마 어떤 상품들 가끔 보면은 지금 2026년인데 후기가 보면 등록월은 2025년으로 돼 있고 후기 보면 막 2020년, 2021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시즌이 되면 껐다가 다시 또 켰다가 판매 중지 다시 판매 재개했다가 그러면서 최신성 지수를 받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무래도 명절 전에 많이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명절 시즌 맞춰서 꺼놨다가 명절 시즌 좀 전에 키면 좀 도움이 되나요? 보통 사과는 7월 후반, 8월 정도부터 이게 구매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추석은 9월이니까 명절 때는 너무 늦는 거죠.
보통 그게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8월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보통 8월 초나 7월 말에 예약 판매를 먼저 받아요. 예약 판매 먼저 받아서 못을 확보해 놓고 판매량을 계속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됐을 때 그 사과가 출하가 될 때 본격적으로 발송을 하면서 주문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규모 있는 데들이 항상 앞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약 판매나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새로운 너츠 상품 개발했는데 한국에 거의 없는 스타일의 신상품이라 스마트 스토어의 카테고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견과에 시즈닝 토핑된 간식, 술안주 제품인데 이거를 기타 견과류, 종합 견과 세트 카테고리는 건강을 위해 조미가 안 된 생견과를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컨셉이 안 맞고, 가공 안주는 죄다 마른 오징어 상품이 1페이지로 광고 노출을 해봤는데 클릭도 없고, 와인 안주 역시 죄다 치즈류라 어떤 카테고리에 진입해야 할까요? 그건 일단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떤 상품이라고요? 너츠라니까 땅콩인데 네. 이게 한국에는 없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땅콩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겠죠. 땅콩이면 그거는 땅콩 카테고리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게 스마트스토어랑 우리가 그 개념이 틀린 건데, 검색 마케팅하고 탕감 마케팅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키워드가 검색으로 가겠다 그러면 너츠 상품이 뭐 어떤 깐 땅콩이든 뭐 땅콩 안주든 어떤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는 철저히 뭐 스마트스토어가 정해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카테고리를 선택한다고 해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키워드가 없는 상품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탐색 마케팅, 메타라든지 GFA라든지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내 상품을 알리는 그런 마케팅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걸 견과류에 넣어야 되는 건지 가공 안주에 넣어야 되는 건지 종합 견과에 넣어야 되는 건지 막 고민이시죠. 되게 간순한데, 왜냐면 땅콩이면 그냥 땅콩이라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카테고리에 넣으면 되는데, 그 카테고리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이 키워드다 그랬을 때 그 맨 처음 나오는 카테고리에 넣으면 무조건 돼요. 지난달에 단단한 매트리스 외 여러 매트리스 관련 세부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찜수 약 1000개, 판매 개수 약 40이었는데 거의 6월 말까지 상위 노출되어 팔렸고 지금은 7에서 9위 유지 중입니다. 다른 업체들 기본 판매 개수가 1000 이상인데 어떻게 40밖에 안 되는 적은 판매수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본인 상품이 어떻게 판매량이 40이었는데 상위 노출할 수 있었느냐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네이버 인기도 지수라고 하는 게 그 이제 판매량 점수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게 무조건 누적 판매량 점수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얼마나 판매가 잘 됐는지가 오히려 유의미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분이 궁금한 거는 찜이 1000개 판매가 40개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상위였을까라고 얘기를 던지셨는데, 그러면 요때 다른 분들은 40개를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판매량, 최근 한 달간 판매량, 이거를 점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량이 40개밖에 안 됐는데 다른 경쟁 업체들은 누적 판매량이 1000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나 판매됐는지에 대한 점수에서 점수를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분이 다음 달에 또 40개를 팔았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상위에 노출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경쟁 업체들이 몇 개를 팔았는지에 대해 이게 상대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경쟁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마케팅 활동 같은 거를 해서 뭐 판매량을 더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점점 밀리겠죠, 뒤로. 하긴 이게 스토어 입장에서 절대값으로 해버리면은 상위에 잘 팔리는 사람, 스토어밖에 고여서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신 점수를 주고 최신 판매로 해서 노출을 많이 주나 보네요. 이제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스마트스토어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 세 가지의 곱하기로 나오는데, 인기도 부분은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일, 7일, 30일에 어떤 기간별 판매를 반영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나오는데, 내 생각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분이 적합도를 되게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합도는 상품명이나 태그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 아니면 스토어명에 어떤 매트리스라든지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합도 부분에 베네핏을 받거든요. 이 매트리스가 아마 단단한 매트리스나 2인용 매트리스나 그거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세분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상위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그 단단한 매트리스나 그분이 원하는 카테고리에 적합도를 못 맞췄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판매도 판매지만 다른 부분에 불충분한 요소들이 있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키워드라는 게 키워드와 아까 그 카테고리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상품명, 그리고 스토어명, 그리고 속성 태그, 뭐 브랜드 이렇게 좌우가 되는데 가장 큰 게 상품명이고 두 번째가 스토어명인데 내 생각에 그럼 스토어명에 아마 매트리스라든지 그런 숙면 가구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스토어명이 분명히 들어있을 것 같아. 느낌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분이 원하는 키워드가 다른 판매자가 노출된 키워드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단한 매트리스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이긴 모르지만 그리고 뭐 2인용 매트리스 그럼 또 키워드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단단한 매트리스랑 그 키워드에서는 그분이 어느 정도 상위 노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사에서 제공해준 개별 온라인 쇼핑몰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에 링크 연동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방문자 수 대비 실제 회원가입 및 구매율이 저조합니다. 어떻게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본사 쇼핑몰로 유입 후 구매 시 수수료 및 배송비 등 본사가 지원을 해줘서 본사 쇼핑몰로 유입하고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일단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이제 본사가 자사몰을 만들어서 그 자사몰에서 분양몰을 만든 것 같은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링크를 가장 많이 퍼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본사의 상세 페이지라든지 그거는 전부 다 공용으로 쓰는 거고, 그러면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인 거고, 만약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체는 타겟에 맞는 사람들한테 그 링크를 많이 알리는 그게 최선의 방법인 거죠. 이게 본사에서 방금 분양이라는 워딩을 쓰셨는데, 본사에서 이렇게 따로 뭔가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 링크를 주는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많나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나요? 네, 생각보다 많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방문자 수 대비 실제 회원가입 및 구매율이 저조하다면 지금 그 본인 질문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쇼핑몰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딱 링크 타고 들어왔는데 쇼핑몰이 뭔가 소위 말해 좀 허접하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라고 하면은 사실 가입 안 하거든요. 왜냐면 뭐 쿠팡이나 이런 데야 사람들이 이미 모두가 아는 플랫폼이니까 회원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지만 이렇게 개인 쇼핑몰인데 쇼핑몰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허접하거나 하다라고 해서 이거 좀 의심스럽다. 괜히 내 회원 가입하면서 내 개인정보만 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그냥 회원가입을 하면은 어떤 베네핏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면은 뭐 쿠폰을 과감하게 뭐 막 10,000원짜리 쿠폰을 줘버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 가입하면은 뭐 1000포인트 주고 누구 친구 추천 코드 넣으면 또 1000포인트 맞아요.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회원가입이 그 말씀하신 그 대표님한테 가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사에 가입하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분양몰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아마 같이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그분이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거예요. 역할이 없을 거고 단지 그 제품에 맞는 타겟층이 맞는 곳에 그 링크를 잘 퍼뜨리는 게 그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링크를 최대한 많이
뿌려서 노출을 높이는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타겟팅이 맞는 것에 뿌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유아용품이다. 그럼 맘카페에 뿌려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네이버 화장품 관심 있는 카페에 뿌려야 되는 거고, 타겟팅을 잘 찾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고 시간을 많이 쏟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데 되게 궁금하다. 저는 부부 교육 쪽 일을 하는데 가정 성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팔아보고 싶습니다. 19금 제품이라서 성인용품 어떻게 판매해야 되나요? 성인용품은 자사몰로 팔아야 돼요. 네. 자사몰로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성인용품이 사실 이 성인용품이 워낙 종류가 많아. 네. 워낙. 그러니까 어떤 종류에 따라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네.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인천에 그 성인용품 판매 그 오프샵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깜짝 놀랐어.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인용품이 아마 노출 그에 따라서 노출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노출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사몰이나 메타 광고나 이쪽 구글 광고에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그거에 따라서 가장 많이 다른데, 만약에 그 부부 성교육 강사라고 그랬나요? 부부 네, 교육 부부 중 일을 교육적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거는 뭐냐면, 내 브랜드로 자사몰을 만들 것 같아. 성인용품을. 성인용품을. 내 브랜드로 자사몰을 만들어서, 가장 노출을, 이게 성인용품도 수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노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부터, 좀 자사몰에서 노출을 좀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그때 제가 봤을 때도 막 사람들이 재미로 사가고 막 해기망측한 것부터 이런 건 도움이 되겠다 상품까지 많이 이랬는데, 이걸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라는 게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 거면 뭐 이런 거 좀 그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분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런 관련된 업종이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업종에 계시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추천 형식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판매 경로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네. 총각이세요? 네. 예. 네. 이게 뭐 일반적인 커머스의 어떤 그 유입 경로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이버나 쿠팡에서 뭐 이런 거를 검색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부부 교육 쪽 일을 한다고 하시니까 자체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거기서 제품 홍보 활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만드시던 아니면 뭐 오픈 채팅방 같은 걸 만드시던 해가지고 이거 이제 어차피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뭐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신 분들한테 자기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좀 홍보하시고 가입을 유도해서 그 안에서 뭔가 판매 그러니까 활동을 결제만 온라인상에서 하게끔 그렇죠. 가능하게끔. 네. 그래서 뭔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타고 들어오게끔 하는 건 구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지금 하고 계신 교육일이랑 엮어서 관련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시는 게 저는 좀 베스트인 것 같다. 그러면 상품 소개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는 어떻게? 아까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사몰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자사몰에 상품 등록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링크, 그러니까 그 자사몰을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일반적인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노출시켜서 판매하기는 좀 어려우니, 커뮤니티 같은 걸 만드셔서 카페나 오픈 채팅방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그쪽으로 먼저 유입을 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지금 질문자분께서 하시는 교육이나 상담을 하면서 상품 판매까지 자연스럽게 엮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시스템을 만드시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그 관련된 업종에 일을 하시니까 분명히 그게 고민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고민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도와주는 그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무작위로 떠도는 그런 거보다는 훨씬 한 객단가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전환율도 좋고. 전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제품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그리고 저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 게 성인용품도 뭐 중국에서 사입이 가능하거나 뭐 위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도 19금에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인증을 썸네일이 안 나와. 19 딱 해서 나오고. 아, 성인 인증만 하면은 볼 수는 있어요. 네. 네, 네이버에도 검색은 되는데 성인용품도 어쨌든 도매처나 사입은 중국에서 떼어오든 국내에서 뭐 구하든 충분히 할 수 있다. 성인용품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노출을 시키는 그런 구자들이 좀 되게 좀 어렵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제가 멘토링한 경험이 있었는데. 성인용품을요? 야, 오늘 이거 특집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이거 특집으로 갑니다. 국내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인용품을? 어떤 거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100% 성인용품이 아니라 성인용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제 그런 거였는데, 재밌는 게 그 카테고리가 후기가 안 달려요.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요? 후기가 안 달리는데, 내가 만약에 후기를 많이 달아놓잖아? 그러면 그 상품이 윈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직접?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람들이 달게끔 유도를 하면, 왜냐면 다른 상품들은 거의 후기를 안 달거든. 그쵸. 그래서 이제 후기를 다는 이게 것도 약간 조금 괜히 또 민망하기도 그 하죠. 그것 민망하니까. 때문에. 근데 역으로 해서 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런 좀 그런 안심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제품 그렇게 이제 오히려 더 인정을 받는. 그러면 그렇게 그때 되는 컨설팅은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가 돼서 컨설팅 해주신 거예요? 자사몰이지. 네. 자사몰인데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심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어렵거든요. 온라인 비즈니스 상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가는 게 이제 꼭 우리나라가 네이버나 구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뉴스 매체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있어요. 그 매체에서 활용해서 많이 팔았었죠. 그러면 이게 제가 성인용품은 전혀 생각도 없다가 지금 떠올라서 지금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그 성인용품, 만약에 처음 셀러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내가 성인용품을 팔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말아야죠. 왜냐면 그거는 일단 뭐 전문가의 영역인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상품명도 바꾸고 키워드 썸네일도 바꿔보고 그래야 되는데 성인용품은 거의 그럴 일이 없어서 전통적인 커머스 방식하고는 이게 조금 판매하는 그 경로나 루트나 이게 좀 다르다 보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느 도매처에서 성인용품을 갖다가 떼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자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몰도 만들고 뭐 하다못해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쓰면서 내가 직접 써봤더니 너무 좋은 제품이다. 근데 이게 성인용품이라 오픈마켓에는 안 되겠고 자사몰로 뭐 이런 식으로 할 의지가 있다.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관계가 있어야죠. 그 제품하고. 그 제품 관계? 그 제품은 관계가 있어야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오히려 그 성인용품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추천이나 신뢰성을 상당히 많이 중요시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민감한 부분에 닿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 제품을 자신과 관련이 돼서 예를 들어 비뇨기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가 성인용품 하면은 그 얼마나 좋아. 그건 진짜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죠. 드는데, 그냥 관계없이 예를 들어, 물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도로를 가다 보면, 봉고차에 있잖아. 그런 거는 사실 사람들이 거의 신뢰를 안 하니까, 그게 무슨 관계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PD님 역대 가장 관심이 많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접하는 게 이제 보통 길거리에 가면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시트지로 가려져 있는 핑크색 시트지에 있는 도대체 저 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은 가게와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트럭과 그다음에 요즘에는 서울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메이커 브랜드 있는 데들 좀 그래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 구로에 살 때 그 사장님이 근데 이 성인용품집도 문을 열어두면 안 되나 봐요. 그게 법으로 그게 있나 봐요. 밖에서 보이지 않게 스테이지를 했겠죠. 사장님이 더우셨는지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셨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어우 막 별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팔릴까? 저게 돈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에 대한 저항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들어갔다 빨리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얼마요? 그러면 얼마. 그렇겠네. 그렇겠구나. 그리고 그 제품에 관한 정보는 이미 다른 데서 얻고 와서 대략 사람들이 먼저 알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추천은 아니지만 오히려 장사하기 되게 편한 품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어쨌든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부부 교육 쪽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공식력 있는 약간 교육 쪽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자기의 뭐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신뢰감을 주면서 유통을 하면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럼요. 그 자체가 이제 터부시하던 거는 이미 지난 거고 오히려 그 부부의 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만 있으면 훨씬 좋은 거지. 가정용 의료기기를 팝니다. 근데 제가 가입한 네이버 카페에 잠재 고객이 다 모여 있습니다. 홍보해서 스토어로 유입시키고 싶은데 대놓고 홍보하면 강퇴당할 것 같고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정석적인 건 카페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카페나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감하거든요. 홍보성 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뭔가 어떤 비용 지출을 아예 없이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홍보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저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고, 차라리 이 뭐 커뮤니티, 카페 그 관리자 혹은 카페 주인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냥 카페 내에서 내가 이걸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소정의 광고비를 지불한다거나, 아니면은 카페장한테 뭐 양해를 구해서 수익을 쉐어하는 뭐 공동구매 같은 걸 진행을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일단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물론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요구하는 네이버 카페 장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부담스러운 점 같아요. 그 등급이 가정용 의료기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4등급인지 물론 거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물론 뭐 3, 4등급은 아니겠죠. 1, 2등급이면 그 제품의 특성상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게 있다는 전제하에 그분이 판매하면 그분이 판매를 하는지 제조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제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카페에 그거에 회원들한테 도움되는 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1, 2회씩 꾸준히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가정용 진짜 회원이 되라? 진짜 회원.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그 카페, 우리나라 네이버 카페라는 게 타겟 집단이 모여있는 그런 거고, 피디님은 카페에 가입한 데 있어요? 네. 어떤 카페 가입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중고나라. 그 다음에 뭐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매니아층 하는 뭐지 게임하는 데라든지. 그 카페 왜 가입했어? 왜 가입해요? 카페에 왜 가입을 하냐? 거기에 정보성 글을 보려면 거기 가입을 해야 그죠?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정용 의료기를 판다라 그러면 네. 내 제품과 관계되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일단 쓰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내가 예를 들어 허리 마사지기를 판다. 그럼 예를 들어 뭐 허리가 아픈 이유라든지 마사지기를 팔려고 쓰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픈 이유와 허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자체를 꾸준히 써 나가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판매와 이어지는 이런 연결고리들이 분명히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자연스럽게 판매 활동이 아니라, 왜냐면 사람들은 카페라는 그 자체가 닉네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닉네임을 잘 만들어야 돼. 잘 만드는 게 뭐냐면 내 제품과 관계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기억이 쉽게 닉네임을 만들어서 그 닉네임으로 내 제품과 관련된 증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꾸준히 글을 써주면 어쨌든 전문가의 그런 포지셔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됐을 때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예를 들어 뭐 추천을 한다든지 뭐 두세 개 정도, 그리고 카페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하러 오거든요.
궁금하니까. 뒤에 내 제품과 관련이 됐던 거 했을 때 좀 더 객관적인 비교라든지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준다면 난 저절로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뮤니티 마케팅의 핵심은 그 커뮤니티에서 결국에 내 팬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쌓고 내가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커뮤니티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쌓고 그 단계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약간의 그러니까 대놓고 홍보하는 글이 아니라 보통 커뮤니티 마케팅 하면은 약간 후기성 글 같은 거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제품이면서 마치 내가 그냥 필요해서 샀는데 써보니까 좋더라라는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리듯 뭐 글 하나만 쓰더라도 내가 그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댓글로. 이거 뭐 그럼 어디서 사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카페 특성상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의 답변을 준 사람을 기억을 잘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 지금 이런 부위가 이렇게 아픈데 어떤 거를 해야 좋을까요? 라고 그랬을 때 그럼 밑에 댓글 자체가 아까 그래서 닉네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제품과 관련되면서 딱 하나 인식이 되킬 수 있는 닉네임으로 글을 정말 잘 써준다면 일단 1차적으로 질문한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2차적으로 그 글을 읽고 또 동감하면 밑에 또 글이 달려요. 커뮤니티 특성이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가장 마케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성인용품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런 네이버 카페 이런 데에서 성인용품도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도움이 될까요?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런 커뮤니티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진짜 뭐 부부 교육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전문적인 컨텐츠 같은 거를 잘 쓰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 대한.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쌓고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카페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돈을 지불하고 비즈니스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 거기에 찐 회원이 돼서 그렇죠. 거기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정보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된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카페 침투 마케팅이라고 카페에 뭐 글을 써가지고 댓글 유도해서 막 하거든요. 거의 소용없어요. 거의 소용없고 그거 먹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핫딜 뭐 쿠팡에 싸게 파는 그 뭐죠? 메인 나오는 게 뭐죠? 쿠팡에 왜 메인 나와서 막 골드박스요? 골드박스나 그런 거 할 때 알려진 제품을 싸게 팔 때는 카페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제품들은 그냥 그런 카페 침투라고 해서 일회성 마케팅은 거의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찐 회원이 돼서 그 사람들과 실제 도움을 주고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쪽지 보내요. 자, 다음 브랜드 상품 팔아보려고 하는데 한정된 키워드 상세 페이지밖에 생각이 안 나서 판매 노출 잡으려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브랜드 상품은 유입이 딱 정해서 유입이 되는데 구매 전환은 높을 것 같고 가격 위주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 페이지 상품명 키워드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브랜드 상품에 대한 기준을 못 잡겠습니다. 얘기하시거든요. 브랜드 상품도 카테고리가 워낙 많아서 그냥 어떤 뭐 TV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냥 뭐 TV라고 하면? TV는 딱 정해져 있어서 거의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상품이 예를 들어 뭐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면 뭐 어차피 그 건강기능 그 만든 회사의 그런 걸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어서 뭐라고. 그러면 햇반 같은 것도 브랜드 상품이라고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뭐 브랜드 그럴 수도 상품이죠. 있겠죠.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는 진짜 브랜드 자체가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한정돼 있고 브랜드 상품으로 유입되는 키워드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만 팔리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브랜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좀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딱 모델명이나 네. 딱 검색했을 때 가격 비교가 되니까 그냥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초반에. 근데 어쨌든 내가 뭐 브랜드 상품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 치면 어쨌든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브랜드 상품 옷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판다. 그럼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럼 무조건 해야지. 예.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보통 브랜드 상품, 저 같은 경우 경험했을 때, 제품명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구입하는 그 비율 자체가 20% 정도 되거든요. 20% 정도 되니까 구매 전환율은 되게 높은 건 사실인데, 만약에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들과 같이 같이 경합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가격 똑같지, 상세 페이지 제품 똑같지, 품질 똑같지, 딱 하나 차별화되는 게 판매자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이면 어디에서 하고 있다. 일종의 그런 판매자, 이게 브랜드 스토리가 꼭 제품 개발자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판매자에도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무신사 같은 경우, 무신사 뜻 알잖아요. 무신장 신발 사진,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잖아. 제조사 아니야. 어찌 보고 거기 무신사 자체 유통사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라고 했을 때 내가 제품 만든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이게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제품의 연관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만 있으면 유통하는 분들도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헤어 토닉을 파는데 비싸서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고관여 상품을 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참고로 헤어 토닉이 18만 원입니다. 못 들었어. 뭐라고요? 헤어 토닉. 토닉인데. 헤어 토닉? 네. 헤어 토닉 머리에 바르는 거? 네. 근데 18만 원. 머리 영양제인가? 네. 그렇죠. 네. 18만 원.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싼 이유를 잘 소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사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고관여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일단 우리나라 온라인 판매라는 그 자체가 딱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사요. 저관여나 내가 잘 알거나 하는 경우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바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 안에서 탐색을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쿠팡이 들어오면서 미국 아마존이 그래요. 미국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른 구글에서 정보 안 봐. 정보 안 보고 아마존에서 들어와서 아마존에서 탐색을 하고 아마존에서 구매 결정을 하거든요. 저도 쿠팡에서 뭐 살 때 쿠팡에서만 가격 비교하면서 보면서 봤던 거예요. 지금 쿠팡이 그래서 쿠팡 안에서만 고객 구매 예정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뭐 포털에서 검색하고 뭐 안에서 하는 그렇지만 요즘엔 많이 동선이 단순화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외부 마케팅을 해야 돼요. 왜 비싼지, 왜 18만 원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이 SNS를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죠? 난 18만 원짜리 헤어 토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헤어 토닉을 18만 원 비싸죠? 비싼데 이걸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이 원료가 비싼 원료이기 때문에 비싼 거고, 아니면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거기 때문에 비싼 거고, 아니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싼 거고, 그 가치를 18만 원에 대한 가치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에 반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헤어 토닉이라는 게 사실 토닉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머리숱이 많아지나? 토닉이? 머리결 좋아지는 거. 좋아진다고 그러면 네. 실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비포 애프터를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객님이 올리신 후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왜 18만 원인지에 대한 이유를 줘야 되고, 18만 원을 썼을 때, 이렇게 좋아지네? 라는 거를 판매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놔서 그걸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매처만, 스마트스토어든 쿠팡이든 구매처만 되는 거죠. 결국
이 18만 원짜리 헤어 토닉이 18,000원짜리보다 왜 10배 비싼지를 판매자가 직접 증명하고 그렇죠.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구매자들의 후기와 리뷰를 모아야 된다라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내에서는 클릭조차 받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18만 원이면 우리 아시겠지만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은 인기도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클릭을 안 받으면 노출이 아예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이 될 수 없는 그런 가격대를 갖고 있으니 그렇다고 안 팔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역설해서 음. 나는 직접 뭐 얘기하거나 얼굴 까거나 뭐 이런 것도 싫고 그냥 블로그 체험단 좀 돌리고 뭐 블로그에 글 좀 잘 쓰고 카페 그 대표한테 얘기해서 카페에서 좀 글도 잘 쓰고 이러면 안 될까요? 팔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가지면 팔지 말아야 돼. 왜요? 왜? 왜냐면 자기 제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기반적으로 난 이제 컨설팅을 진짜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아유 이제 내가 지금 나 얼굴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뭐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 그럼 제품 포기하시라고 그래. 예, 왜냐면 자기 얼굴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추천하지 사람들이 믿는 게 그렇거든. 믿는 게 남들이 추천하는 거 믿겠어. 판매자가 나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 거 믿겠어. 무조건 얼굴 까는 사람 믿고. 믿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 팔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판매자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17만 8천 원짜리 헤어 토닉이 저는 궁금한 게 본인이 브랜드 오너인지 아니면 어디서 받아서 파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 좀 전략이 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 제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두 가지라면 어떻게 다 이 A는 어떻게 솔직히 해요? 내 상품이 아니라 어디서 받아서 파는 거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이게 왜 17만 8천 원의 가치가 있느냐를 정확한 그 소구 포인트를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판매만 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그거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제품이라면 이 소비자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료나 아니면은 뭐 제조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뭐 시험하는 뭐 그런 비포 앤 애프터 같은 것들도 물론 우리가 뭐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소구하는 게 핵심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또 왜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헤어 토닉을 내가 만약에 제조하는 입장이고 내가 책정한 가격이 이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제조사면은 저는 나중에 17만 8천 원에 파시고 일단은 내가 판매가를 17만 8천 원에 정하셨다면 초반에는 이거를 50%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먼저 팔아가지고 누적된 고객들의 판매량과 리뷰를 확보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전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원래 17만 8천 원인데 뭐 지금 제가 반값에 판다. 50% 할인 행사 중이다. 아니면 원래 17만 8천 원인데 17만 8천 원에 1+1 행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소비자들한테 가격적인 부담을 좀 낮춰서 어쨌든 간에 판매량이나 리뷰를 좀 확보하고 수익은 나중에 가져가시라. 저는 이것도 좀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지금 17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거 하고 저거 띄고 뭐 차 띄고 뽀 띄고 다 해서 하는 게 만약에 5만 원이야. 근데 내가 할인해서 진짜 만약에 5만 원에 팔아요. 정말로 가져가는 게 제로야. 버는 것도 없고 손해되는 보는 것도 없고 정말 제로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기나 리뷰나 이런 거를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얼마나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제조사 대표라면 이야기 공감했어요. 후기를 좀 모으고 내가 진짜 노마진으로 해서 해야겠다. 오케이, 야 우리 이게 진짜 원가가 이것저것 다 해서 5만 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팔 때마다 1,000원씩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진짜 영원으로 가자. 남는 거 없이 가자. 자, 언제까지 얼마나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리뷰가 뭐 100개가 쌓일 때라든지 기간이 6개월이 된다라든지 얼마큼 그 가늠이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뭐 어떻게 딱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하고 이 부분은 아마 전 대표님께서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브랜드에 대한 그러니까 이 헤어 토닉이 뭔가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제품이시라면 이 브랜드를 누군가가 검색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색에 내 제품이 노출되고 할 때까지는 네. 눈 딱 감고 계속 가야 된다. 네.
네. 누군가가 내 브랜드를 알고 이제 검색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는 저는 해야 그러면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제 이걸 더할지 금할지는 그때부터 생각을 한다. 대표님 어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그 제품을 안 사면 18만 8천 원 50% 할인한다고 그래도 안 사. 그거는 그러면 그냥 다 한강에 갖다 버려요. 아니지. 왜냐면 헤어토닉이 네.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헤어토닉이 17만 8천 원인데 50% 할인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살까? 그것도 안 사. 오히려 나는 나 같으면 17만 8천 원인 근거를 만드는데 사람들한테 가치를 알리는데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 분명히 모든 제품은 타겟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17만 8천 원짜리 헤어토닉을 만들면서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대중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좋았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부분이 좋아서 분명히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그 타겟 집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타겟 집단한테 먼저 찾아가서 비포 애프터를 거기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사람들은 그렇거든. 할인이라는 그 자체가 알려진 제품을 할인하면 지금 사야지. 왜냐하면 그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휴대폰 얼마 딱 보면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기준 가격이 있는데 그 기준 가격이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할인을 해줘도 도대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혜택이라는 걸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난 오히려 그 시간에 오히려 타겟 집단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당신 한번 써봐. 대신에 내가 당신이 이걸 써보고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한테 활용하게 좀 도와줘. 오히려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리든 안 팔리든 어쨌든 이 가격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팔릴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쵸.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게 왜 17만 8천 원이나 하는가에 대한 그거는 당연히 철저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7만 8천 원이고 그래서 이 가격인 이유를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제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저는 브랜드가 없는 거는 이 가격에 안 살 것 같거든요. 아무리 어필을 해도. 그래서 이게 왜 이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장점은 다 설명하고 거기다 저는 플러스 할인 행사까지 하시라. 네, 저는 이제 그거였어요. 네, 그거까지 하고. 그래서 일단 초반에 그런 비싼 제품일수록 뭐냐면 타인들이 그거 괜찮네라는 일단 그런 후기들이 컨텐츠가 무조건 많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되지 않고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17만 8짜리는 그 헤어토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리브영에도 많잖아. 올리브영 10,000원짜리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품이랑 17만 8천원짜리 제품이랑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타겟 집단이 원래 달라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모수가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당연히 작지. 왜냐면 10,000원짜리 있는데 17만원짜리 살려면 당연히 모수가 작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그거의 장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한번 느끼고 봤을 때 만약에 판매자가 원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재구매도 17만 8천원짜리를 쓸 수밖에 없었을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 컨설팅 하면서 이런 사례들 정말 많이 겪지 않아요? 엄청 많지. 우리나라 사실 소상공인들 제품들이 좋은데 다 비싸. 좀 이렇게 특정 제품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끝나기 전에 좀 기억나는 사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냥? 일단 떡집 한번 해볼까? 떡집? 떡집. 응. 떡이 비싸. 떡이 얼마인데요? 떡이 시중가보다 한 2배 비싸. 근데 그 떡을 5,000원짜리는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 5,000원짜리 10,000원에 팔고 10,000원짜리 20,000원에 팔고 뭐 이런. 안성 쪽에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들어. 그런데 시간 자체가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 그 원료 떡을 찔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시간하고 막 그 가스나 그런 거 많이 들잖아요. 네. 그 떡이 비싸. 비싼데 그 비싼 게 파는 게 뭐냐면 그분도 그랬거든. 가격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는 거야 아예. 클릭을 안 해. 근데 클릭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전략은 그나마 클릭해서 온 사람들한테 이 가격을 설득시키는 거지. 많이 보진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 사람이 신기한 게 10,000원짜리 떡을 봤는데 20,000원짜리 클릭이 왜 했을까요? 뭔가 마음에 들으니까 클릭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을 잡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2배 비싼 이유를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떡이 쫄깃하고 그런 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상품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거 착각이지. 착각을 하는 게 내 상품은 모든 사람이 써야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 대기업 제품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래도 준비한 질문을 제가 마저 다 했는데 1시간. 1시간이요 벌써? 네. 저희 늘 2, 30분밖에 안 하신 것 같으시죠? 네. 저희 1시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1시간 내에 시간을 맞춰서 준비한 질문을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오늘 되게 막 그 디테일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실제 답답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예요. 모든 거는 내 상품을 분석을 해서 타겟이 누군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타겟이 누군지 먼저 그러니까 찾아보고 이걸 팔 생각보다는 사줄 사람을 먼저. 그렇지. 사줄 사람을 네. 먼저. 이게 사실은 시장 조사에서 보면 먼저 살 사람을 보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팔까?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되냐면 만들어서 놓고 과연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먼저 찾아보면 거기서부터 모든 마케팅이나 판매 전략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17만 8천 원짜리도 분명히 팔릴 수 있어. 팔릴 수 있는데 단지 온라인에서 팔리냐 오프라인으로 팔리냐 오프라인으로 온 사람들한테 말로 하면 당연히 팔 수도 있겠지. 이런 전시회에서 팔리냐 예를 들어 막 그게 탈모 기능이 많아. 탈모 기능이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 막 미용 전시회 갔을 때 탈모 있는 사람들 앞에 놓고 설명하다 보면 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판매 채널과의 그런 거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누가 사느냐가 나는 마케팅하고 판매의 가장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지금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문득 같아요. 떠오른 게 지금 전시회나 박람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데는 어떤 분들이 가서 하는 걸 추천하세요? 전시회나 박람회 이런 데는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가서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한 게 제품이 좋은데 온라인으로 홍보를 못해. 그러면 전시회가 종류가 많거든. 예를 뭐 가전제품 전시회, 뭐 성인용품 전시회도 다 있어. 있죠. 카테고리별로 다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전시회를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게 내가 온라인으로 이거를 알릴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분들은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왜 좋으냐면 그 전시회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내 제품이 거기에 막 부합하다 그러면 타겟팅이 똑같아. 부합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호응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정기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셀럽들 질문 뭐 하세요? 네,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네. 정말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거나 온라인 셀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궁금한 곳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이거는 정기적인 컨텐츠로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 둘, 10개, 20개, 한 150개 정도 되는데. 한 150개 되는데, 이거, 이런 얘기들. 조금 그래도 좀 라이브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가니까 좀 재밌으신 것 같아서, 네, 저희 셀터비였고요. 늘 그렇듯 고민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